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복지의 발전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볼 텐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이승만 정부 복지가 없었겠죠, 그죠? 복지할 만한 능력이 전혀 안 되는 빈곤국이 복지가 전혀 없었는데 국가 유지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사람이 군인들과 경찰들 아닙니까, 그죠? 군인과 경찰이 제일 중요하니까 군인과 경찰을 위한 아주 최소한의 복지 제도인 국가 군사원호법, 경찰원호법 이런 거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박정희 정부 때는 당연히 복지가 없었죠. 이때도 없었지만 박정희 정부는요 무슨 복지를 했냐면 박정희 정부는 무슨 복지를 했냐면 저런 복지를 했어요. 뭡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박정희 정부는 경제 발전에 올인한 정부였기 때문에 복지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복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에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이라는 걸 했는데 이건 빈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빈민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해서 일하게 만들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재해 보상법 있어야지 당연히 산업재해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박정희 정부의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의료보험 실시라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복지적 입장에서 가장 큰 업적이라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의료보험을 실시한 거예요. 물론 500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했어요. 결국 500인 이상의 사업체니까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500인 이상의 사업체니까 결론은 대기업들 위주로 했다는 얘기죠. 대기업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랬지만 우리나라 의료보험은요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의료보험에 속해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그렇게 좋게 된 데는요 첫 단추를 너무 잘 끼웠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첫 단추를 너무 잘못 끼운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1977년에 박정희 대통령에서 출발이 됐는데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욕은 많이 먹어도 의료보험 관련돼서 첫 단추를 매우 잘 끼웠어요. 그래서 첫 단추가 잘 끼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대에 이렇게 좋은 의료보험 제도를 갖게 된 게 있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복지국가의 관점을 봐서는 의료보험을 실시했다는 것, 그것도 아주 효율적인 의료보험을 실시했다는 것이 가장 업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전두환 정부는요 경제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전두환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제 환경이 사업하기가 좋았어요. 금리도 낮았고 달러가 낮았고 엔화가 되게 높았어요. 엔화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엔화 가치가 높으면 일본 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품이 더 경쟁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름값도 낮았고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갔어. 그래 갖고 이때 전두환 정부 때 최저임금법도 하고 국민연금법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요. 여러분 노태우 정부는 복지국가의 관점을 봤을 때 가장 국가 복지에 큰 기여를 한 정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웃기게 원래는 여러분 좌파 정부는 복지를 많이 하고 우파 정부는 복지를 축소하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정부라고 해서 복지를 축소한 것도 아니고요. 좌파 정부라고 해서 복지를 확대한 것도 아니고 우파 정부라고 해서 복지를 축소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나라는 과거에 문재인 정권 이전의 모든 정권은 좌파건 우파건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복지에 기여를 다 했어요. 별로 색깔이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상당히 이념적 색깔이 강하지만 그전의 정부들은 이념적 색깔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우파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복지 확충에는 크게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항쟁 이후에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사회권은 요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법 개정을 했고 장애인법 이런 거 했고 제일 중요한 거 전국민 의료보험을 했어요. 197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던 의료보험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서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 큰 성과입니다. 12년 만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 건 사례가 별로 없을 만큼 성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노태우 정부 때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김영삼 정부는요. 김영삼 정부는 복지의 추가 확대는 거의 없고 신자유주의 영향 때문에 복지를 향한 각종 복지의 어떤 분야 각종 규제들이 이제
복지 분야 각기 규제들이 완화됐죠, 아무래도. 그다음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IMF 급진적인 금융 자유화 개방으로 IMF로 갔잖아요. 급속한 급속한 금융 자유화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급속 선회를 하다가 IMF로 갔잖아요. IMF 가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 구상을 발표하면서 복지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어쨌든 김영삼 정부의 업적이라고 하면 고용보험을 실시했어요. 고용보험을 실시해서 드디어 4대 보험이 완성됐죠. 64년에 산재보험, 77년에 의료보험, 88년에 연금보험, 드디어 95년에 고용보험에서 4대 보험이 완성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 기본법 했고요.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최초로 측정하고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했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열매라고 불리죠. 여러분, 사랑의 열매라고 불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이 김영삼 정부 때 뺐습니다. 그다음 김대중 정부법. 내가 빨리 넘어가는 건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걸 했습니다. 이때는 IMF 시대였기 때문에 IMF와 정부는 신자유주의 재편으로 인한 사회적 붕괴와 갈등을 예방하고자 복지 확대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지 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자녀적 복지를 고착화시켰다는 비판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최초로 김대중 정부에서 했고, 그래서 국민 누구나 최저생계 이상의 생활 수준할 권리가 있으면 국가가 보장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장을 많이 못했죠. 국가가 보장한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보장을 많이 못했죠. 왜냐하면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되지 않고 정부의 예산 범위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 제한돼 있으면 최저생계비 지원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할 능력이 있는 구성원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돼요. 즉 어떤 할머니가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그 할머니가 먹을 게 없는 상황인데 그 할머니한테 삼성 다니는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인제 이 할머니는 안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삼성 다니는 아들이 엄마랑 연을 끊고 살아. 그럼 이 할머니는 그 아들이 있다는 죄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못 받죠. 또 어떤 사람은 일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취업이 안 되는 걸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런 사람도 또 인제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나타내게 됐죠. 어쨌든 김대중 정부는 고용보험을 확대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또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국민연금을 개정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한계가 있긴 했지만 김대중 정부의 업적을 크게 두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은 국민연금 김대중 정부의 업적 두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국민연금을 전 국민 연금 시대를 개막했다. 전 국민 연금 시대를 개막했다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 건강보험을 통합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국민 건강보험 통합을. 왜 중요하냐면요. 옛날에 김대중 정권 이전에는 사람이 삼성의료보험, 현대의료보험, LG의료보험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공무원 의료보험, 학교 선생 의료보험 다 따로따로 있었다고요. 그거를 김대중 정권 때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엔 그래서 김대중 정권 이전엔 의료보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건강보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김대중 정부 때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되면서 이름이 건강보험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통합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통합을 하면요. 규모가 커지죠?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합하게 되면서 어떤 생산성 향상이 오게 되고 더 많은 보장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좋은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항을 하거든. 그죠? 좋은 의료보험을 갖고 있던 사람이 통합되면은 평균이 돼 버리니까 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저항이 많았지만 어쨌든 김대중 정부 때 이것을 통합을 해서 보장성을 확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사랑의 열매라는 게 이때 처음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김영삼 정부 때 누가 했죠? 공동모금복지법 이런 걸 했다 그랬죠? 김영삼 정부 때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했죠? 요걸 갖다 김대중 정부에서 더 확대 변경을 해서 사랑의 열매 요걸로 했죠. 사실은 이 복지제도가 경제가 역동성을 가지면서도 복지제도가 활성화되려면요.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이 아주 활성화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음.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권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 본인 자체가 장애인이었거든요, 이분이. 다리를 고문을 받아고 다리를 다쳤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장애인의 범주를 장애인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라고 불려요. 네. 정부 이름이 참여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이름이 참여정부인데 참여복지라고 불리우는데 참여복지는 뭐냐면요. 딴 게 아니고 그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해요.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둘 다 좌파 대통령이죠. 근데도 신자유주의 노선을 가요. 왜? IMF 직후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칭송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지난번에 한번 열을 내면서 강조했던 그 이념 논리라는 거 있죠. 어? 여러분 옳은 게 옳은 거지 우리 당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옳은 게 옳은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옳은 거 상대방이 틀린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게 이념 논리라고 그랬죠. 이념 논리가 나라 망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은요. 진짜 칭찬할 만한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 이념 논리에 의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감세를 하고 한미 FTA를 추진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감세하겠다.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 이건 뭔 얘기냐면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 뒤통수 치는 얘기거든요. 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뒤통수 치는 정책이 감세 정책이고 한미 FTA 정책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지지 세력의 뒤통수를 치는 게 쉽겠냐고 이게. 어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또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국가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욕먹을 걸 각오하고 자기의 어떤 이념적 지향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 이념적 지형과는 반대되는 우파적 개념인 감세와 한미 FTA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죠.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크게 칭송받아 우파적 정책에 해서 칭송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는. 어? 우파적 칭송을 친 게 아니고 자기의 진영 논리, 이념 논리를 국가의 이익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칭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뭐를 사람들이 비판을 하냐면 노무현 정부와 같은 이런 이념 내려놓음, 국가의 이익 앞에서 자기의 이념을 좀 유보할 수 있는 능력, 유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 이념 편향적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욕하는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요. 온정적 자유주의라고도 하고 좌파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걸 했는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구조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구조화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어쨌든 간에 좌파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MF 여파 때문인지 구조조정이 더 심해지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저출산 고령화가 더 심해져서 사회적 문제가 더 심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복지 정책을 확대를 추진해요. 이건 잘한 거죠. 노무현 정부 때 복지 정책 확대를 추진해 갖고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옛날에 한번 다뤘죠? 지금 현재 2016 년에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10.8%가 그렇고 지금은 거의 아마 15% 이상 일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5% 초반이었던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7% 후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중심의 공공부자 4대 보험을 더 내시라고 확장을 했고요. 기초노령연금 했고 사회서비스 확대했죠. 사회서비스 확대했고 그래서 무상보육을 20%에서 50% 확대했고 노인 장기요양했고 건강보험 확대했고 쭉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무현 정부 때는요. 새롭게 할 게 없었어요. 왜? 기존에 김대중 대통령까지 해서 기존의 모든 어떤 그 복지국가의 어떤 복지 정책의 틀들은 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노무현 정권 이전에 이미 그 복지국가의 틀이 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해야 될 일은 이미 잡혀 있는 틀을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일이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 총평은 제도와 내용이 조악한 면도 있었지만 사회 서비스 분야를 제도적으로 확대했다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그다음 이명박 정부는요. 능동적 복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능동적 복지란 건 뭐냐면
사회 구성원의 인적 역량에 미리 투자해서 자력갱생의 영역을 길러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인적 역량을 미리 강화하면 이 사람들이 복지를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복지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은 되게 좋은 얘기죠. 되게 좋은 얘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능동적 복지로 국가 복지를 능동적 복지로 복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 복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쪼끔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국가 복지를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의 자율과 근로 연계 복지를 최대화하려고 했죠. 이건 너무나 미국적인 발상이죠, 이게. 미국이 이러니까. 미국이 이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는요. 그렇다고 완전히 비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말 되는 얘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좋은 얘기죠. 하지만 미리 노력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안 만들면 더 좋은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방향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인제 모든 게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쁜 의도를 갖고 쓰면 안 되는데 이게 '복지 예산을 줄이려는 나쁜 의도로만 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복지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지 예산이 주는 건 괜찮은데 말이에요. 어쨌든 능동적 복지를 통해서 국가 복지를 사회 구성원의 인적력에 미리 투자해서 사람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만들므로써 복지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들어서 복지의 지출을 줄이겠다. 이것이 근본적인 아이디어죠. 경로 의존성이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하던 정책을 따라하는 거를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따라서 노무현 정부 걸 그대로 이어가서 많이 했고요. 초기에는 인제 자기의 이념적 색깔에 맞게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이념적 색깔에 맞게 신자유주의적 선별적 복지로 갔는데 임기 중반 이후부터는 복지를 확대하면서 교육의 경우에 보편주의를 수용해요. 이게 되게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노령 연구 확대하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이 제일 잘한 거는 보편주의 보육 정책을 수용해서요. 무상 보육을 50% 에서 100%로 확대를 합니다. 무상 보육을. 이게 제일 평가받는 거예요. 의료 민영화를 추구해서요. 그래서 의료 민영화 추구해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의료 민영화는 특히 이제 이 복지 사회복지라는 사람은 의료 민영화는 하면 큰일 나는 거로 알아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 생각이고 의료 민영화도 말 되는 면이 없잖아요. 있어요. 민간 의료보험도 말 되는 게 있는 거고요. 영리보험도 말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론 이게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하고 영리보험을 허용하고 그러면 인제 국가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처럼 이상희 씨는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제한적으로는 민간 의료보험도 필요하고요. 영리병원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역할들을 인제 이명박 정부가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시다시피 4 대강 사업 때문에 토목공사를 많이 했죠. 토목공사 하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감세하니까 수입은 줄어들고 토목공사 하니까 지출은 늘어나고 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4 대강 사업에 대해서 물론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제발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우파 정권이 됐던 거 다 때려 부시고 또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좌파 정권이 다 때려 부시고 이전 정권을 다 때려 부시는 거. 그래서 뭐 4 대강 보를 만들었다 부시고 부셨다 만들었다 제발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좀 4 대강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4 대강 보는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그걸 어쨌든 무조건 부수려고 이명박이 밉다고 무조건 부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뭐 최대한 잘 활용해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박근혜 정부 이명박과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뭔가 복지국가 확대에 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 새누리당 우파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복지국가라는 이념을 내세워서 복지에 대한 아주 큰 공약을 내걸었죠. 경제 민주화 이런 좌파적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증세는 안 하면서 복지만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게 뭡니까? 증세 없이 어떻게 복지를 강화합니까? 그랬더니 지하 경제에서 뭔가 지하 경제를 뭐 양성화해서 거기서 뭔가 세금을 걷겠다 이런 말을 했다가 인제 또 뭐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복지는 하겠다고 하면서
부자는 감세해주고 작은 정부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구호만 하려는 말만 하렸던 거 아니냐? 근데 이분이 복지국가를 말만 하려는 거였는지 진짜 하려는 거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 임기 중간에 해임이 됐기 때문에. 임기 중간에 해임이 됐기 때문에 구호만 복지국가를 하려고 했는지 진짜 하려는지 몰라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가 부채가 28.7에 38.7로 37.9로 늘어났고 중앙정부가 289조에 내었던데 556조로 늘어났죠. 빚이. 이게 왜 가로가 쳐져 있을까?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더 늘어나고 있죠. 이게 국가 부채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적극적으로 국가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계속 훨씬 더 늘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차 노령연금 확대했고 뭐 이런 것들 했지만 여러 공약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무상보육 재정을 교육청과 지방정부 떠밀어서 난리가 났었죠. 이런 여러 가지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박근혜 정부는 뭔가 말은 했는데 된 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평가가 이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이런 어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한마디로 사회권을 보장한다는 얘기죠. 사회권을 보장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회권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복지 쪽에 보육과 교육 쪽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늘렸고요. 사회복지 쪽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에도 이렇게 많이 복지를 예산을 늘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복지 쪽에 사회복지 쪽에 예산 늘렸죠. 그다음에 국민 건강에 민생 주거 안정 쪽에도 이렇게 많이 늘렸죠. 민생과 주거 안정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늘렸는데도 요새 아파트 대란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죠.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나서. 어쨌든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예산들을 이렇게 늘려가고 특히 복지 쪽에 공공사회복지 지출 쪽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늘려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응?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늘리는 게 좋은 건가요? 이런 거 공공사회복지 지출 늘리는 게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OECD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늘리는 건 좋은 겁니다. 늘리는 건 좋은 조건이 있죠. 능력된다는. 음? 이렇게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늘리는 건 좋은 거예요. 능력만 된다면.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평가가 문제죠. 그래서 문재인이 아니고 문제는 재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가 예산도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2019년도에 469조였고 2020년도에 504조 예상이라고 했는데 2020년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500조 좀 넘겠죠. 그래서 2020년 예상에 따라서 어떤 데는 504조 정도 될 거라고 하고 어떤 데는 뭐 513조 정도라고 전망한다는데 내가 이건 게을러서 조사를 못 해봤네요. 어쨌든 여러분 2021년 내년 예산은 내가 확실히 내년 예산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566조, 588조인가 그래요. 588조.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늘어났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국가 예산이 우리나라는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 표를 봅시다. 요 표를 보면요. 문화, SOC, 산업, 국방, 교육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제 딴 건 많이 안 늘고 국방과 교육은 조금씩 늘었어요. 그죠? 하지만 복지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죠? 복지 쪽이. 난 이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 우리나라는 복지 관련된 교육을 거의 미국 편향적 교육을 많이 받아온 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사회교과서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회교과서는 거의 미국 위주의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교과서에서는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복지국가의 모범적 사례인 북유럽 모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근데
미국 쪽만 얘기하고 북유럽 쪽은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것은 편향적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향적 교육은 내재화, 즉 세뇌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배우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이 책의 저자 이상희 씨가 말을 해요. 나 근데 이 책 이상희 씨가 이 편향적 교육은 편향성이 내재되기 때문에 안 배우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말하는 얘기를 들을 때 난 속으로 빵 터졌어요. 왜? 이 사람도 편향적 교육하거든요. 이 사람 내가 걔기 이 사람도 있죠. 스웨덴 천국 미국 지옥이라고. 스웨덴 천국 미국 지옥이라고 스웨덴 쪽으로만 편향되게 이 사람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책도 읽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편향적 교육이라는 건요. 편향성이 내재화되기 때문에 안 배우는 건 위험한 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균형 잡힌 정보를 주려고 되게 노력을 한다는 걸 아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교육을 하려고 이 책에서 워낙 스웨덴을 천국처럼 묘사하기 때문에 내가 과제로 북유럽 복지에 대한 비판 의견에 대한 과제를 냈죠. 과제 마감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8일이요. 8일까지요. 8일이죠.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8일 날까지 기말고사가 많이 있죠? 네. 18일 날까지 기말고사가 있는데 과제 제출이 18일이면 시험 공부 못하고 과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시험 공부 못하고 과제를 해야 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 못해요. 매우 나쁜 거지? 매우 나쁜 거거든. 그래서 나는 자비로운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한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할 거야. 아직 안 했어. 과제 제출 시한은 12월 22일 화요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끝날 때까지는 과제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네. 시험 끝나고 나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과제를 편안하게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전 밤까지만 여러분 제출하시면 아무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도 안 나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나라 그 복지교육의 문제는 뭐냐면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비효율적이라고 가르쳐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뭡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은 비효율적이다? 이건 우파 편향적인 거죠. 그죠? 우파 편향적인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로 왜냐면 미국 교육 내용을 가져와서 미국 모델을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이 너무 커서 그래요. 하지만 스웨덴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스웨덴이나 독일은요. 정부와 노동자의 상당한 시장 개입이 있죠. 그죠? 스웨덴과 독일은. 스웨덴은 정부의 개입이 상당하고요. 독일은 노동자들의 개입이 상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독일은 아주 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건 잘못된 건데 우리나라 사회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건 뭐냐면 국가적 경제 위기의 원인을 복지로 지목을 해요. 여러분 경제 위기의 범인이 사회복지예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예요. 응? 이거에 대해서 말이죠. 우파는 경제 위기 범인은 사회복지를 너무 확대해서 그런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좌파들은요. 신자유주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불어민주당은요. 신자유주의 때문에 경제가 위기를 맞는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국민의힘은요. 사회복지를 확대하다가는 그리스꼴 납니다라고 경제 위기를 원인을 복지로 얘기합니다. 근데 경제 위기의 진짜 원인이 사회복지일까요? 실제로 사회복지를 과하게 하면 경제 위기가 옵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를 너무 과하게 하면 경제 위기가 와요. 신자유주의를 너무 과하게 하면 양극화가 심화되면 구매력이 악화되고 구매력이 악화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도 신자유주의도 동시에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파는 신자유주의를 범인이라고 지목을 하는 거고 좌파는 사회복지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범인은 누굴까요? 진짜 범인은 복지로 가장된 포퓰리즘으로 개인의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려는 이기적인 좌파 정치인들이죠. 보통 포퓰리즘을 사용하는 건 주로 좌파거든요. 주로 좌파거든. 근데 우파는 문제가 없느냐? 저소득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주주의 부만 늘리려는 이기적 우파 자본가들이 또 범인이죠.
결국 좌파가 범인이냐 우파가 범인이냐라는 질문은요. 좌파도 우파도 범인이 아니라 좌파도 범인이 될 수 있고 우파도 범인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범인은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이기적이고 지배만 하는 인간이 결국은 국가 경제를 위기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경제 위기라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국가의 경제 위기는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고 아주 다면적이고 아주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흑백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가 경제가 거덜났어요. 그리스가. 근데 그리스 경제가 거덜난 데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복지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스 경제가 거덜난 건 첫째는 제조업이 너무 약했어요. 독일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근데 EU에 가입하면서 경제 공동체가 되고 나니까 독일의 물건이 관세 없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리스의 그리스의 어떤 제조업이 건들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제조업적 산업 기반, 제조업은 산업의 기반인데 그게 너무 약한 거예요. 첫째는. 둘째는 그리스 복제 문제는 사회 서비스가 너무 약해. 사회 서비스는 너무 약한데 노령연금을 지나치게 많이 줘요. 노령연금을.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가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 서비스가 약하면 인적 자본이 약화되고 사회적 자본이 약화됩니다. 근데 노령연금을 많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노령연금을 많이 주니까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돈을 많이 받고 잘 살 수가 있는데 경제는 안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노인들을 돌봐야 돼요? 안 돌봐야 돼요? 응? 돌봐야 돼요. 돌봐야지 왜 안 돌봐? 당연하죠. 노인들은 돌봐야죠. 여러분도 노인 될 건데 뭐 노인 돌봐야죠. 근데 노인을 먼저 돌봐야 돼요? 청년을 먼저 돌봐야 돼요? 응? 청년이요. 여러분이 청년이라서 청년이라고 하나? 여러분 심정적으로는 노인하고 청년이 있다. 누구 먼저 돌봐줘야 돼요? 심정적으로는 노인을 먼저 돌봐줘야 되죠. 그죠? 하지만 노인 먼저 돌보면 경제가 망가진다. 그리스처럼. 청년 먼저 돌봐야 돼요. 왜? 노인을 돌보는 노령연금에 100을 투자하잖아요. 노령연금에 100을 투자하면 돌아오는 게 한 20 정도밖에 안 돼. 예를 들면. 근데 청년복지에다 100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돌아오는 게 120 정도가 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노인복지에 100을 쓰는 것과 청년복지에 100을 쓰는 건 똑같이 100을 쓰는데 돌아오는 것은 노인복지 20 정도밖에 안 돌아오고 청년복지 120이 돌아온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 거겠어요? 청년복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청년복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왜냐면 청년들에게 투자하면 돌아오는 게 많거든요. 노인들에게 투자하면요. 그냥 지출 확대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청년들에게 투자하면 청년들의 어떤 그 인적 자원이 강화되기 때문에 경제적 생산성 향상으로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복지와 노인복지 둘 다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청년복지에 더 힘을 써야 된다. 여러분 비행기 타봤죠?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가 교육을 하잖아요. 위급 상황에서 산소호수가 뚝 떨어져요. 그럼 엄마랑 애랑 있을 때 누구 먼저 써야 됩니까? 아는 사람? 자기 비행기 위급 상황에서 산소호수가 위에서 뚝 떨어졌어. 그럴 때 엄마랑 애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엄마는 자기가 먼저 한숨만 쓰겠어요? 애 먼저 씌워주겠어요? 애 먼저. 아이요. 아이 먼저 세워줄 것 같지. 근데 스튜어디스가 안내 방송할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누구 먼저 쓰라고 가르쳐? 자기 먼저. 엄마 먼저 쓰라고 가르쳐. 왜? 애한테 이 산소 마스크 씌워주다가 엄마가 질식해버리면 애도 엄마도 다 죽어. 근데 애를 팽개치고 엄마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럼 엄마가 정신 차린단 말이야. 그럼 그때 엄마가 애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애를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으나 우선적으로는 엄마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듯이 심정적으로는 노인복지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으나 청년복지에 더 우선순위를 둘 때 그것이 피드백된 걸 갖고 노인복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복지에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는 그걸 못하고 노인복지에 몰빵을 했어. 노인복지에. 그래서 망한 겁니다.
자, 또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요. 그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면 게을러진다 그러면서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개미와 배짱이가 살고 있었대요. 개미는 맨날 땀 뻘뻘 흘리며 일하고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이 하루는 나가 보니까 개미는 일하는데 배짱이는 노래 부르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1년 후에 또 1년 후에 또 임금님이 나가 봤더니 개미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배짱이는 놀다가 가산을 탕진하여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다가 가산을 탕진하여 거지가 돼 갖고 구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 꼴을 보고선 배짱이도 우리 백성인데 내 백성이 저렇게 구걸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 갖고 개미한테 세금을 왕창 물려가서 개미한테 세금을 왕창 걷어서 배짱이를 도와주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임금님이 또 나가봤더니 이제는 개미하고 배짱이하고 같이 노래 부르며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그 교과서 나온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한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노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죠. 즉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면 게을러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고 이 책의 저자인 이상희 씨는 그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도와준다고 그들이 게을러지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내 얘기는 뭐냐?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면요. 게을러지는 사람도 있고 게을러지는 면도 있고 안 게을러지는 면도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면 무조건 게을러진다 틀린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도 절대로 게을러지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게을러지지 않았던 사람 부지런하던 사람도 게을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자의 가난과 고통은 그들의 게으름의 탓입니까? 사회가 함께 떠안아야 될 공동체의 문제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항상 정답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회 문제라는 건요. 사회 문제라는 건 1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그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에만 가난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일하면 안 가난할 사람인데 지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사회에는 반드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지가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게으르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아니면 전부 다 사회 구조적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해진 사람 있지만 그래도 사회 구조적으로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뭔가 우리가 국가적으로 같이 떠안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프랑스 교과서에서는 이 가난에 대해서 연대 가치를 강조합니다. 왜? 현대 사회에서 가난이란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말이 되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 381조, 382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지에 대한 극단적 두 견해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은요. 북유럽 국가들의 성공 사례는 전혀 다루지 않고 경제 위기의 원인을 복지로만 지목을 해요. 그래서 복지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조중동은요. 서유럽 그리스 취재를 떠날 때 결론을 정해놓고 가요. 그리스는 복지 때문에 망했다라고 결론을 정하고 가서 그런 요소만 골라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니까 편향적 보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조중동이 욕을 먹죠. 근데 조중동만 그런 짓을 하느냐? 조중동만 그런 짓 하는 게 아니라 진보 언론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도 똑같은 짓을 해요. 보수 언론과 주장은 정반대지만 편향된 논리 주장의 방법은 똑같아요.
결국 조중동이나 한겨레 경향신문, 한경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인 양쪽에 극편향적인 보수 편향적, 보수우파 편향적, 진보 좌파 편향적 언론만 있는 나라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즉 이 편향된 언론들의 편가르기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편가르기에 놀아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과목 배우는 거라고, 이번 학기 동안에. 이런 데 휘둘리지 않으려고. 그렇다면 어쨌든 그렇지만 그리스의 경제가 망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 위기는 도대체 왜 왔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듯이 제조업이 너무 약했어요. 다른 독일 같은 나라에 비해서 너무 약한 거예요, 제조업이. 그러니까 시장 개방을 빵 하니까 어떻게 돼? 제조업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남유럽 국가가 경제 위기를 겪게 되는 건 첫 번째는 제조업 기반이 너무 약했던 거고, 두 번째는요, 복지 정책이 잘못됐어요. 복지를 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남유럽 국가가 망한 건 복지를 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복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복지를 했기 때문에 망한 것과 복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 건 다른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 겁니다. 어떻게 잘못했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 같은 나라는요, 노인 위주의 공적 연금 급여가 지나치게 높아요. 응? 노인 위주의 공적 연금 급여가 지나치게 높아. 이거 지난 학기 기말고사 이거 냈었습니다. 노인 위주의 공적 급여에서 높아갖고요. 어떤 사람이 은퇴하기 전에 직장 다닐 때 500만 원을 벌고 월급이 500만 원이 행복해요. 직장 다닐 때 월급이 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잖아. 은퇴를 하면요, 은퇴를 했는데도 480만 원을 줘요. 노령연금으로. 월급이 500만 원 받던 사람이 은퇴하면 480만 원을 받아. 너무 높은 거야, 이거는. 그렇게 했는데 노인들한테는 그렇게 노령연금을 많이 주면서 정작 정말 생산성이 있는 복지의 대상인 여성과 청년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는 너무 약해 가지고요. 복지 지출이 피드백돼서 돌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 나라가 거덜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가 거덜나 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남유럽 국가 경제 위기 원인은 복지 문제, 남유럽 국가의 경제 위기를 하게 된 잘못된 복지의 핵심, 복지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요. 복지 투자가 국가 발전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돼야 되는 건데, 즉 국가 발전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복지에 좀 더 우선적으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가지고 생산성이 약한 복지 쪽에 우선적으로 몰빵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편적 복지라면 모두 배짱이가 될까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편적 복지하면 배짱이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답에는 정답 뭘까요? 보편적 복지하면 모두 배짱이가 될까요? 되기도 해요. 보편적 복지하면요, 배짱이가 되기도 해.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는 모두가 배짱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보편적 복지를 해도 모두 배짱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회임금을 여러분, 그 보편적 복지가 없으면 한 사람이 받는 임금의 100%가 시장임금밖에 없어요. 사회임금 빵, 시장임금 100. 근데 스웨덴 같은 나라는 사회복지, 보편적 복지가 강화되기 때문에 사회임금의 비중이 50%까지 늘어납니다. 즉 내 소득이 100이라 그러면 50만 원은 회사에서 월급으로 받고 50만 원은 국가복지로 받고. 그래서 사회임금이 50%가 돼도요. 사회임금이 50%가 돼도 시장임금이 필요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시장임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회임금을 50% 보장한다고 해도 시장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배짱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요. 국가별 고용률을 보면요. 스웨덴은 75.5%예요. 스웨덴은 고용률이. 보편적 복지를 하는데.
보편적 복지를 하는 스웨덴은 75%고 선별적 복지를 하는 미국은 68%입니다. 누가 높아요? 고용률이 스웨덴이 높죠? 스웨덴의 고용률이 높다는 얘기는 뭡니까? 뭐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웨덴의 고용률도 75.5%라는 얘기는 24.5%는 고용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고용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중에는 배짱이도 있는 거죠. 자, GDP 대비 국가 부채를 보면요. 보편적 복지라면은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스웨덴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52.7%밖에 안 돼요.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보편적 복지를 잘해서 그렇죠. 잘해서. 그리스처럼 보편적 복지를 노령연금 같은 데만 몰빵을 하면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다 못해서 국가가 부도나 버리죠. 하지만 스웨덴은 국가 복지를 어디에다가 많이 하냐면 청년과 여성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상당히 많은 복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거기서 되돌아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만큼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보편적 복지를 하면은 배짱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배짱이 되는 사람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일하지 않고 복지에만 기대 사는 삶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일하지 않고 복지에만 기대 사는 삶을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거부하도록 하는 교육과 계몽과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하지 않고 사회적 복지로만 내가 먹고 살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교육과 계몽과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의 가장 큰 장점, 이거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되게 중요한 거 이거 나중에 이거 기말고사 시험 냈던 겁니다. 과거에. 보편적 복지가 가장 큰 보편적 가장 큰 장점. 내가 지난번 기말고사 뭘 냈냐면요. 보편적 복지가 혁신적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가정을 쓰시오. 이렇게 써냈거든요. 주관식으로. 이겁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잖아요. 보편적 복지라면 사회적 안전장치가 확립돼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안전장치가 확립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회사의 실업자가 돼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전장치잖아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안전장치가 확립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업자가 돼도 처참한 삶을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실패와 실직으로 인한 처참한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럼 불안과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실패와 실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한 도전이 가능해지죠. 과감한 도전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혁신적 경제 성장의 동력이 확충되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하면 혁신적 경제 성장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옛날에 했죠? 옛날에 했던 겁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넘어갑니다. 보편적 복지의 순기능. 보편적 복지의 순기능은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요. 보편적 복지의 순기능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 전체적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를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요걸 잘 보세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내가 시험에 제일 중요하게 냈던 거예요. 자, 보편적 복지를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안전장치가 확립돼요. 사회적 안전장치가 확립돼요. 그럼 실업자가 돼도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실패와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실패와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과감한 도전이 가능해지죠. 그죠? 실패와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첫째, 과감한 도전이 가능해. 둘째, 기업 입장에서도 자르는데 부담이 없어요.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 잘리는데 부담이 없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마음껏 필요하면 마음껏 채용하기도 하고 마음껏 자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산업 구조 조정이 쉽게 되죠. 그래서 이 사회적 안전장치가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으면 실업자들은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은 산업 구조 조정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 기업적 혁신이 가능하죠. 기업적 혁신이 가능하면 어떻게 기업적 혁신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이 증대되죠.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이 증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 시간이 단축되죠. 노동 시장이 단축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1년에 2113시간 일할 때 독일은 1년에 1371시간만 일해요. 독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3분의 2만 일해요. 독일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3시간 일할 때 독일 사람 2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생산성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 바로 이런 혁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죠? 노동시간 이렇게 줄면 좋겠죠. 그지? 다음. 사회임금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사회임금이 많아지면요. 어떤 사회임금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회임금이 많아지면 한 사람이 받는 임금은 사회임금과 시장임금이 있다고 했죠. 사회임금의 비중이 커지면요. 아무래도 시장임금의 비중이 줄어들겠죠. 시장임금의 비중이 줄어들면 시장임금의 부담이 완화되겠죠. 그럼 기업들은 시장임금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되겠죠. 기업들이 경쟁력이 향상되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겠죠.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기업한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죠. 그럼 국가의 세수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또 사회임금이 많아지면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국가에서 받는 사회임금이 많아지게 되면 그 사회임금으로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의 소비가 증가되죠. 국민들의 소비가 증가되면 내수 경제가 활성화돼요. 그럼 물건을 만들 때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겠죠. 경제가 활성화된다. 결국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서 사회임금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도 경쟁력이 있게 되고 경제도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누진세 적용을 하잖아요. 누진세 뭡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죠.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면 세금 많이 걷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둔 세금으로 복지를 한단 말이에요. 부자들한테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복지를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들에게 있던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전되게 되는 어떻게 재분배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부자들은 옛날보다 세금을 더 많이 뜯기니까 아무래도 부자들의 소비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사회임금을 많이 받아서 그걸로 소비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부자들의 소비는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면 부자들의 소비는 줄어드는 대신에 일반 보통 사람의 소비는 늘어나게 되는데 그 보통 사람의 늘어나는 소비가 부자들의 감소되는 소비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훨씬 크니까 어떻게 돼?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소비가 증가하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또 사회 서비스를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사회 서비스를 확대해요. 출산, 육아, 보육, 요양과 같은 사회 서비스를 확대해. 그러면 출산도 사람이 필요하죠. 보육도 육아, 보육도 그럼 물론 요새는 뭐 인공지능이 뭐 노인들 요양 도와준다고는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돌보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얘기는 요양원에서 일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보육원에서 일할 사람도 많이 필요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공공 일자리가 대거 창출된다. 그러면 공공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면서 출산, 육아, 보육이 너무 쉬워지면 여성들이 애를 쉽게 맡기고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확대되죠. 여성들의 경제 활동 확대는요. 현대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럼 노동력이 증가하면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금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또 무상보육을 열심히 하는 사회 서비스 확대해서 무상보육을 하게 되면은 출산율이 증가해요. 왜? 애를 낳아도 이렇게 애 키우는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출산율이 증가하겠죠. 출산율이 증가하면 애들이 많이 나와. 애들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 애가 많아지니까 육아용품이 더 팔리겠죠. 또 걔네들이 좀 있다가는 청소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청소년 산업이 더 확대되겠죠. 그 청소년이 좀 더 크면 어떻게 돼? 경제활동에 참가할 거 아니야. 그럼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되겠죠. 애를 많이 낳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애를 많이 낳으면 애들 많아지면 청소년 많아지고 청소년 많아지면 경제활동 많아지고 경제활동 인구 많아지면 나라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상보육이 되어 있는 스웨덴의 출산율은 1.9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요새 1도 안 돼. 0. 몇 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큰일 났어. 우리나라는요, 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지상치에 과제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상보육을 확대해, 사회 서비스를 확대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 서비스 확대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투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 보편적 복지는 결국은 보면요, 가만히 따져보면 보편적 복지는 결국은 사람에 대한 적극적 투자예요. 근데 투자 중에 제일 남는 투자가 사람에 대한 투자거든.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가장 남는 장사다. 왜? 보편적 복지는 가장 남는 장사다. 왜? 보편적 복지는 어떤 긍정적 외부 효과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양극화도 완화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하면요, 양극화가 완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입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교육 문제가. 여러분, 왜 그렇게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 가려고 합니까? 응? 여러분,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왜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는 간단하죠. 좋은 직장과 나쁜 직장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렇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면 그럼 어떻게 돼? 중소기업 다니는 거나 대기업 다니는 게 별 차이가 없고 정규직이 되는 거나 비정규직이 되는 거에 별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 굳이 정규직이들로 머리 터지게 노력할 필요가 없죠. 굳이 대기업들로 머리 터지게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굳이 머리 터지게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 입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입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 부와 학력의 대물림 현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보편적 복지는요,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얻어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의 투자는 얻어진 사회적 편익이 큰데, 보편적 복지 중에서도 어디에 투자하는 게 사회적 편익이 제일 커요? 노령연금이 아니라 뭐요? 바로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에다가 투입하는 것이 그 사회적 편익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 복지를 할 때 보편적 복지가 전부 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게 아니고 보편적 복지 중에서는 사회 서비스와 적극적 일자리 정책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사회적 편익을 크게 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국가 전체적 생산성 향상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현재 시각 4시네요. 여러분, 현재 시각 4시인데 오늘 조금만 쉬겠습니다. 여러분, 4시 10분에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잠시 화장실 가셨다가 돌아오세요. 4시 10분에 돌아옵니다.